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메뉴로 고기 요리 생각하고 계신가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떠올리실 때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농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우리의 식탁까지 바로 올라오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냥 흔한 겁주기식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방대한 최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 조용히 스며든 슈퍼박테리아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농장에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어떻게 내 식탁까지 온다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면 병원 안에서만 감염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이 추적의 최전선에서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장균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장균 맞아요. 동물이나 사람 장 속에 흔하게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아주 완벽한 매개체이기도 하죠. 농장의 환경에서 독하게 변해버린 대장균이 어떻게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앞까지 오는지 그 찝찝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3세대 세팔로스포린. 이름 참 길고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아주 심각한 세균 감염에 걸렸을 때 꺼내드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필수 항생제라고 못을 박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이 강력한 무기가 점점 똑똑해지는 내성 박테리아들 앞에서 그 힘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각한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놀라운 규모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가축들을 대상으로 무려 1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건데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소, 돼지, 닭한테서 무려 1만 5천 개가 넘는 대장균을 채취해서 샅샅이 뜯어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진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라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에서 나온 대장균의 내성률은 다행히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 그리고 특히 닭을 한번 보세요. 내성률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축을 키우는 방식과 항생제를 사용하는 패턴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독하게 진화시키는지 그 뼈아픈 결과를 이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독해진 박테리아들은 도대체 무슨 무기를 들고 우리의 최후 방어선에 맞서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바로 ESBL이라고 불리는 효소들입니다. 박테리아가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딱 손에 쥐는 순간 우리의 강력한 항생제를 말 그대로 분해하고 싹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절대 안 열리는 튼튼한 자물쇠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만능 열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만능 열쇠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14년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14번이나 15번 변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CTX-M55라는 완전히 새롭고 지독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023년에 와서는 이 55번 악당이 전체 내성 유전자의 절반 이상을 싹 다 장악해버립니다. 세대 교체를 넘어서 박테리아 입장에선 그야말로 완벽하게 진화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8.8%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앞서 말한 그 최후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녀석들 중 무려 88.8%가 한 가지 약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동시에 다 튕겨내는 다재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꺼번에 몽땅 날아갔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니,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치명적인 다제내성 유전자 설계도를 자기들끼리 순식간에, 그것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퍼뜨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수로요? 그 해답은 박테리아가 쓰는 기가 막힌 물류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그 미시세계의 물류 시스템을 우리는 플라스미드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다면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한 배달 트럭을 상상해 보세요. 박테리아의 몸속에는 메인 염색체 말고도 동그란 모양의 DNA 조각들이 따로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바로 트럭입니다. 이 트럭들은 내성 유전자라는 무시무시한 화물을 가득 싣고 이 박테리아에서 저 박테리아로, 심지어 종이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들 사이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보를 쫙쫙 배달해버립니다. 자, 배달 트럭이 있다면 새로운 화물을 실어 올리는 장비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동성 유전 요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ISCP1이나 IS26 같은 인자들인데 저는 이걸 그냥 USB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싶어요. 새로운 항생제 내성 코드가 담긴 작은 USB를 플라스미드라는 배달 트럭에 탁 하고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럭은 새로운 생존 데이터를 싣고 미친 듯이 복제되면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정말 소름 돋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연구진이 분석해낸 이 거대한 원형 지도가 그 효율성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DNA 조각 수준이 아니에요. 소위 거대 플라스미드라고 불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강력한 내성 유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금속을 버텨내는 능력이나 감염력을 훅 끌어올리는 독성 인자들까지 꽉꽉 눌러 담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중무장 요새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요. 이 배달 트럭 시스템 안에 MCR1이라는 유전자까지 같이 타고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만약 정말 운이 나빠서 최악의 다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콜리스틴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MCR1 유전자는 그 콜리스틴마저 뚫어버립니다. 이런 트럭을 가진 박테리아가 음식에 묻어 식탁에 오른다? 그건 그냥 밥상 위의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물론 모든 박테리아가 이렇게 능력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유독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박테리아 세계에도 유독 이 내성 유전자 트럭을 기가 막히게 잘 몰고 다니는 매우 성공적인 클런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슈퍼 전파자죠. 이 녀석들은 아예 자기들만의 강력한 유전적 가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의 가계도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특정 그룹으로 뭉쳐져 있는 무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ST10, ST752 같이 불리는 이 뼈대 있는 가문들은 내성 유전자를 자기 몸에 아주 안정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전세계 농장과 학령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니라 누가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지금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족보인 셈입니다. 이번 14년간의 추적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뼈아픈 진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연히 병에 걸려서 항생제를 많이 맞은 가축은 내성률이 높겠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경고등은 다른 곳에서 울렸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쌩쌩하고 건강한 가축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성균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성균이 이미 그 농장의 흙, 물, 생태계 자체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긴 연구의 끝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내성인자들의 엄청난 전파력과 독성을 보면 이제는 원헬스 차원의 감시가 너무나도 시급하다. 이 말은 이제 실험실 현미경이나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가, 아니 지구 전체를 놓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라는 호소입니다. 그 해결책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원헬스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계속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 병원만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가축을 어떻게 기르는지, 그 농장 주변의 흙과 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동물의 건강이 곧 환경의 건강이고 그게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가족의 식탁 위로 바로 올라오니까요.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만약 동물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라면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바꾸고 또 사회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협은 이미 촘촘하게 연결되어 우리 앞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